비무장화된 시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여세화.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저소 대고사령관 농지를 뜻밖의 베었게 된 가칠봉 저소의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격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오자백의 초토화에 버리자.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 모든 전선의 1호 전투근무 체제가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이 개성공단에 80명에 가까운 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파괴됐습니다. 비무장화된 시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여세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 소식부터 지금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진균 대표님, 네. 제가 앞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인민군이 개성공단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게 뭐 하나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단계 또 뭐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지금 군부대를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에다가 포병부대를 배치하겠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포병부대가 안 들어오고 보병 지금 한 80명 정도가 들어왔다. 또 80명은 소대도 아니고 중대도 아니 좀 애매한 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병부대를 배치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아하.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전기를 끊었어요. 예. 그러면 포병부대가 들어오려면은 이 부대가 일단 들어오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통신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신 그리고 공병 이런 부대들이 들어와서 포병부대가 세팅되는 사전 정지 작업, 준비 작업, 점검 이런 거 하러 들어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지금 저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금강산과 개성에 지금 이제 포병 연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방사포가 들어온다 그래요. 맞아요. 북한군의 편제상 방사포는 군단 포병이에요. 그런데 사단 포병이 들어온다면서 방사포가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군의 편제상 이 전시가 들어와서 전시가 되면은 군단 포병이 복종 변경이라는 걸 해서 사단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군단 포병인데 그게 이제 전쟁 발생하면 사단으로 내려가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방사포인데 사단 포병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지금 전시 체제로 들어가서 이미 상위 상급 부대를 전부 하급 부대로 내려보내는 복종 변경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화력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80명에 가까운 병력들이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개성공단 안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사정권에 두는 방사포 그리고 장사정포가 주특기인 이 화력 부대들이 들어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멸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오자백의 초토화에 버리자. 이번에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도 개성이고 개성은 지도를 봤듯이 직선거리로 우리와 4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 그럼 뭐 모르겠어요. 우리 군 당국은 뭐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좀 묘책은 있는 겁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게요? 개성이 전략적 요충지고 우리 수도권에는 정말 급소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북한이 지금 보병이든 포병이든 전력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개성공단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수백만 평을 평지로 그 개활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포병이나 보병이 전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참호라든지 엄호할 수 있는 만한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지상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방어의 용도로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뒤에야 아마 그 전력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전에도 개성 자체가 워낙 전략적 요충지였고 또 북한의 정예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그 39km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성에서 문산으로 서울로 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그 군 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요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북한 최전방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총에 차검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던 GP 초소에도 인민군 병력이 하나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처서,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것, 독버섯 같은 적들의 처서에서 시글거리는 원수들의 몰골이 코앞에 보이는 곳에까지 몸소 나오신 최고 사령관 농지를 뜻밖의 배웠게 된 까칠봉 처소의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개성공단 인민군 투입 말고도요, 음성무 센터장님, 이 비어있던 GP초소에 경계병들이 투입됐다. 우리로서도 좀 우려할 만한 일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우려를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GP에 병력이 들어온 것이 지난번에 총참모부 공개보도 또는 담화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그 수순의 일환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소위 1호 경계태세, 다시 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서 경계태세를 전시에 가깝게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저러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남측에 대해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경계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상황이 엄중하고 위협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요, 경계초소 병력을 늘리는 것은 9.19 군사합의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고 우리가 2018년 9.19 합의에 의해서 11개 초소 GP 중에 10개를 폭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아픈 부분을 자극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원래 우리도 경계를 뭐 형태에 따라서 이 초소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밀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북한 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 그런데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GP에 북한군이 일부 투입된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추가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비어있던 GP에 그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북한 총참모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왜 더 걱정이 되냐면요, 신 대표님. 최근에 뭐 한 달도 채 안 된 일이잖아요. 남북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던 때도 고사총으로 우발적인 도발이 일어나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도 앞으로 이런 그 우발적 도발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우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발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뭐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발이 있다면 그건 뭐 전형적인 계획적인 도발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북한이 박격포까지 지금 GP에 넣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물론 뭐 북한은 정전협정을 지금 뭐 따르지 않고 있고 정전위원회 다 철수시켜 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전협정에 따르면 소화기만 가지고 GP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무장지대. 그렇죠. 그런데 14.5mm 저 자동 화기도 사실은 위반인데 포는 더더욱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공공연하게 보란 듯이 박격포를 가지고 들어가면 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우리 GP에 생긴 모습들이 적의 직사화기에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새화가 되어 있는데
곡사화기, 박격포는 전형적인 곡사화기 아닙니까? 저 곡사화기는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천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화기를 지금 GP에 들고 들어간다. 이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GP의 어떤 그 병사들의 생명을 완전히 그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거든요. 박격포는. 그래서 빨리 우리 군 당국이 저 사실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최전방의 이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당연히 7년 만에 부활한 바로 1호 전투 근무 체계 때문일 겁니다. 7년 전을 좀 돌이켜보면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식이 정밀 핵 타격 순환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7년 만에 다시 온 셈이 됐어요. 이설호 선생님. 그 실제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셨을 때 1호 이 전투 근무 체계를 느끼는 실제 피부에 느끼는 군인들의 심경은 좀 어떻습니까? 벌써 1호자가 붙으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인생이 끝난다던가 좋은 거거나 아니면 군에서 1호자가 붙으면 초근무 긴장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이제 1호 전투 태세,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농재 1호 명령 지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각종 고사총이나 포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지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제 그 포를 끌어야 되는 견인 분대나 또 견인 소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갱도 안에 들어가 있는 차에서 운전대에서 내리질 않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네,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맡은 임무들에서 진지면 진지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갱도에서는 갱도에서 나오지 않고 교환분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명령이 끝날 때까지 갱도 안에서 교환수들은 3개월이면 3개월 내내 나올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한 5분 대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24시간. 네, 장기적으로 이제 365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최전방 북한군이 지금 1호 전투체제가 지금 그 정도의 극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쭉 느끼셨겠지만 북한 당국이 아주 일사불란하고 실시간으로 오히려 북한 주민들과 상황을 계속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오늘 나왔습니다. 주접스럽게 몰아대는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예? 아약구점을 봐야 된다고 그것들하고는.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정함을 우린 목숨 바쳐서 지킬 겁니다. 우리 사상 감정, 국뽕을 건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 못해. 지금 남조선 것들이 대통령 특사라는 것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군주탐을 피우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 대한 운동입니다. 이번에 북남 강경 연락 사무소를 비참하게 날려보냈는데 뭐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까? 북한이 거의 이런 그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실시간으로 뭐 북한 주민과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동신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통쾌함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설호 선생님 이게 글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북한 당국도 발빠르지만 내부에서도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내부 결속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뭐 어느 일 개인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나 북한에선 버더라고 하죠. 버더나 또는 직접적인 김경희가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김여정이요. 김여정 부부장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국이 북한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초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렵지만 나만 당국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누구나 승부에서 싸웠을 때 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이제 그러한 동료심을 얻어내는 게 아닐까, 동조심을 얻어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고 똘똘 뭉치는 데는 성공을 좀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어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금 다 경제가
주민들이 봉쇄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라든 달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이제 그런 동조심을 얻어내서 북한 주민들 자체도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비켜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요. 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저희 권한의 행군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예. 밖에서는 우리 강성대국을 지키자라고 했지만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나라에서 우리 쌀도 안 주는데. 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과 들어와서 가정에서 하는 게 철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북한의 이런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벼랑 끝으로 가는 이유는 이미 경제가 벼랑 끝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한 방송, 개인 방송에서는 경제난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해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새 물가가 비싸졌습니까? 아니, 그런 거로 같습니다. 요새 상품이 비싸졌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하고 가스 농장 제품은 어디가 조금 굵어졌던데요. 상점에 물건이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그렇다고 버전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화면에 모아봤는데 지난해 돼지열병에 의해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처했다. 그리고 심지어 평양의 고위층,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설아 선생님, 정말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겪으셨을 텐데 네. 이 부분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을 좀 피부로 네. 웹 소식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그나마 권한의 행운 시기였어도 국제적인 봉쇄가 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핵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또 코로나까지 겹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소는 먹을 수 없어도 이제 돼지는 개인들이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소는 공동재산, 나라 건데 네네. 돼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키워서 팔거나 네네. 고기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하. 예, 소는 절대 먹게 되면 그게 사유 재산이 아니라 나라 거기 때문에 이제 심하게는 공개 처형까지 합니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그런 그 주방, 부엌에다가 장작불을 떼거나 석탄을 지피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돼지를 키울 수 있고 또 시골에서는 어떻게 풀어놓고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잡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사유재산인 돼지가 네네. 정말 애지중지 키울 거 아니에요? 본인 네네네. 거니까. 근데 그게 돼지열병도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그 재산마저 없어지니까 지금 경제가 더 나빠졌다. 네, 경제가 굉장히 암울한 상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지금이 굉장히 최극치에 달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도 그 북한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정도가 됐고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6% 성장이니까 그 수치로 보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급 체제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장마당에서 자급자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만큼 이렇게 수십 명, 수백만 명씩, 수십만, 수백만 명씩 아사자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왜 더 위기인 거는 이제는 당에서 그러니까 집권층이 배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심이 그만큼 이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 차원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기를 밖으로부터 좀 탈출하기 위해서 김정은, 김여정 이 두 남매가 좀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